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9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988명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입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영향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코로나19 소식과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일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다뤄보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이 표창장 위조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30초도 안 걸린다 자신했다던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재판을 직접 참관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인터뷰도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거셉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의 공격과 개인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일단락하는 여당의 방어. 청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2부 정치 청년의 눈 시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열띤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우리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은 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현주 전 의원을 3부에서 만나보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시간에서는 최근 정당 지지율을 통한 여론의 움직임 분석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함께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0명 발생을 했는데요. 전날 84명보다 26명 늘어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5명, 해외 유입이 15명인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53명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지표인 50명 미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해뜨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이 54명으로 가장 많고요. 코호트 격리 중인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새벽 80대 확진자가 사망해서 요양병원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늘은 상황이고요. 현재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원 환자 123명은 병원 내에 격리돼 있고 병원 종사자 49명은 인근 시설에 또 직원 46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 보면 이 확진된 직원이 부산 해운대구 지난 9일 부산 해운대구의 재건축 총합 조합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석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다 연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검사를 다 받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잠복 기간을 고려할 때 확진자가 더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긴장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가족 면회와 외부인 출입이 통제가 되었는데 이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출퇴근했던 병원 직원에 의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세 자릿수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이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됐기 때문에 네. 또 내일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는 18일과 25일 8.15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라고 네. 신고했는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네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어젯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 보수단체들은 개천절과 한글날 때처럼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 이걸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비대위 얘기를 들어보면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세계차로 이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광복절 집회 기억하시겠지만요. 예. 그때도 잘 지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100명 모인다 그랬었는데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어제 법원에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예요. 법원 판단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점을 들어서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공공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고 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 이런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낸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 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 그다음에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 전달 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 환경 개선과 적정 비용 보상 이런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글쎄요, 근데 네. 지금 대전협에서는 의대생들을 구제해주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예. 다시 파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 네,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의사협회는 약속했어요, 사실은. 약속을 하면서 다시 이제 진료 거부를 풀고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생들도 그렇고 만약에 의협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것을 깬다면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가 글쎄요 무작정 또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브리핑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에 줄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부의 답변은 계속 똑같습니다.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계속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지금 일정을 수행 중인데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동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서훈 실장이 미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에 대해서 서 실장과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측의 고위 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 양자 현안을 비롯해서 북미 남북 관계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다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종전선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지난달에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또 방문했었죠. 예.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아마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쉽지 않겠지만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미 간에 또 북미 간에 뭔가 합의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서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 연례 협의회 SCM을 열었는데요.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에스퍼 장관은 전자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 나라의 주권과 관계된 것이고 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국방력이 한국이 6위다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갖지 않고 미국이 갖는다. 이것도 좀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 아직까지 이 미국과의 협의가 안 된 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요? 네, 오늘 법사위를 보면 국민의힘 전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한동훈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을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이 당시 여주시청장이 법사위 국감기관 증인을 출석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확고합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라고 반문했고요.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이 법사위뿐만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국감장에서도 이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을 펼쳤는데 박대출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니까 직접 한동훈 검사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유영찬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었는데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사도 가입해서 영상을 전송받았다. 그렇습니다. 이야, 충격적이네요. 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충남, 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서 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충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 또 특수학교 교사,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전교사 3명과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에 직위해제가 됐지만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이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초 안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워딩을 따서 모든 언론이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재판부가 앞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해라. 예.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연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시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30초 만에 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 이 정 교수 측은 사실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 이게 컴맹 수준인 이 정경심 교수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서 시연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시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 측,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예. 보여준 거예요. 예. 근데 언론 보도는 이렇게 해서 30초 만에 됐다라는 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보도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세팅을 해온 그 상장을 가지고 와서 예. 출력한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나 이런 거 세팅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이미지도 그 공소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는 그 공소장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다르게 또 했거든요. 김치찌개 끓인다고 김치찌개 양념하고 다 넣고 소고기 넣고 두부 다 넣고 나서 불만 붙이면 되는 걸로 갖고 왔다 이 말이잖아요. 네, 딱 비유가 정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재판에 직접 참관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박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다는 뉴스 앞서 기자 언박싱에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재판을 직접 취재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김태현입니다. 자, 김태현 기자도 표창장 시연을 해봤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30초 만에 할 수 있다. 아주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직접 가서 재판을 봤으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예. 검찰의 공소장대로 만들면 불가능하다입니다. 공소장 내용으로 해서는 조작을 할 수 없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한 것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한글 파일에 있는 그 아들의 하단부 사진을 붙여 넣는 부분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잘라서 붙여 넣는 부분을 만드는데 30초가 걸렸다는 거고요. 예. 그 전체 위조 과정을 만든 게 30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했던 이제 동양대 상장 서식과 오늘 검찰이 보여준 서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식이 다르다면 그게 왜 다른지, 그 한글 파일이 왜 수정되는지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표창장 그 파일의 전체 부분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표창장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단부에 붙여주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일부분만 그러면은 시연한 거네요? 캡처한 그 부분만 시연을 해갔고요. 사실상 이게 눈속임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언론이 30초 만에 재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 한글 파일, 그 동양대학교 상장 서식 파일을 직접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들. 거기에는 이제 수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수정된 부분을 못 본다면 사실 검찰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연한 것은 공소장 내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조 방법과 위조 결과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겠네요. 예,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은 여태까지 이제 그때그때 주장을 바꿔왔는데요. 예. 그 처음에는 한글 파일에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 정 교수가 한글 파일을 못 쓴다고 하니까 MS 워드로 위조를 했다고 바꾸었고요. 네, 그 최종 파일은 원래는 이제 PDF로 출력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글 파일로 최종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단부 좌우를 늘렸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 부분을 좌우로 늘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래서 도장 부분이 직사각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검찰이 만들어서 제출한 파일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위조할 때 좌우로 늘렸다는 주장을 그 자신들의 증거로 직접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나요? 일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좌우로 늘렸다는 부분은 왜 시연을 안 하냐라고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표창장 제작 시연 이전에도 제시한 바 있던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 박모 씨가 통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틀어졌다고요? 네, 그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사실 그 원본 상장도 없고 그리고 검찰이 출력한 내역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은 사실상 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2013년 6월 16일을 위조데이로 지칭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서 이날을 위조데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위조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사로 나가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위조데이라는 말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표창장 시연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검찰이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면 검찰이 한번 시연해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연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일단은 검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변호인이 주장할 내용도 있어서 1심 선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라는 것은 다음 변호인 그 서증 조사를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시연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난무했는데 흔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주 끝나고 어떻게 자평할 때 야당의 시간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은 사전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관심을 높여가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가 이번 국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저는 그 외에 뭐 일반 개별 의원들이 이제 하는 질의 같은 경우 품질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말하는 그 큰 사건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라는 것은 그 여권의 증인 채택 반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그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았다? 뭐 지금까지는 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조금 더 이제 그 압력이 있으면은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여당이 전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여권에서는 뭐 방어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여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봤을 때? 뭐 일단 저희는 뭐 민생국감을 기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에 좀 충실한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 라임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금융사기이고 실제로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담보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돈을 빼간 이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기조 하에 좀 강하게 질의도 하고 좀 날카로운 질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근데 아주 위험하다 보는 게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정권이 다소 좀 위험한 사건들이 나타나면 뭘 하냐면요. 대통령이 갑자기 3인칭이 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정부를 질타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민주당 분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많이 하는 말씀 중에 금융감독 당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사건에 가장 크게 연루된 분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성찰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금융감독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뭐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죠.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3자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국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개인적인 베스트, 워스트 원 있습니까? 저는 베스트 의원으로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배현진 의원. 이번에 문화체청장을 앞에 놓고 태능에 이제 정부가 주택 10,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네스코가 태강릉이 등록이 되는데 그게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질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화체청장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아까 민생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 그런 질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결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 이번에 보면은 뭐 로스쿨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고소득자 비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되게 실질적인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다 평가해봐야 합니다. 여권에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앞에 보니까 코너에서 다뤄줬던데 이탄희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또다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밝혀내신 것이 이 N번방 유료 회원 중에 4명이 무려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은 게다가 이제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사표를 낸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날카롭게 질의를 하셔서 교육부 측에서도 이런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라임 옵티머스 얘기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여권에서는 그 사기꾼들이 그냥 하는 말을 야권이 받아가지고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그 제보자의 신빙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메신저 공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강기정 수석에 대한 라임 사태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도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좀 검증해보자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보고 다만 이제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한 2달, 3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여권에서 그렇게 온 언론을 도배하면서 밀었던 프레임이 뭐냐면은 검언 유착 프레임이었어요. 예. 근데 그 검언 유착 프레임 당시에 그거 제보하신 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자들이었느냐 했을 때 금융 범죄로 수감되신 분도 있고 사기 전과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권과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메신저보단 메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한다면은 저는 김봉현 회장이 상당히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만약 메신저에 대한 공격하면은 지난번에 검언 유착건에서 그런 메신저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큰 스캔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죠 민주당이. 예. 그런데 지금 김봉현 회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봉현 회장은 강기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한다. 워딩이에요 정확한. 네. 그리고 그게 이강세 전 광주FC 사장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세 씨가 강기정 의원한테 줬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여권의 이야기는 그 줬다고 하는 이강세 씨가 본인이 안 줬다 그랬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본인은 안 줬다고 주장하지만은 네. 어쨌든 돈의 최초 출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김 회장 아닙니까? 예. 김봉현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분이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사로 밝히자는 것이고 예. 저는 강기정 수석께서도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전 수사 인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수사하려면 상당한 보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특검 주장을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일부가 하고 있긴 한데 특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은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원래 수사 능력은 검찰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찰이 빨리 최대한의 수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의지를 밝히신 걸 저는 예. 높게 평가합니다. 예. 예. 자, 야당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 인력을 늘려서라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라임 옵티머스 의혹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얽히설키 좀 설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좀 하나씩 짚어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이 금융사기 사건에서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 야당이 공세하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문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 특히 예. 이것은 뭐 언론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제 언론 측에서 크게 다뤘던 부분이 문건이 있다. 특히 그 와중에는 여권 핵심인 지칭되는 사람들의 이니셜이 있다, 혹은 실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왔고 예.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이준석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이 강기정 수석과 관련해서 뭐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에서 주라고 이제 자신이 돈을 준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자신이 뭔가 가서 건네거나 했던 체험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기정 수석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돈을 지금 이렇게 자신이 받았다고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 역시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마치 정말 그것이 실제로 뭐 장부처럼 이제 돈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펀드가 문제가 되니까 금감원의 감사나 이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로비를 좀 해보자라는 회피성의 좀 문건이었다라고 이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야당은 항상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주장을 혹은 계속 되풀이되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뭔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그때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여권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됐을 때 그때도 메모 수첩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이름들하고 X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야권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가지고 하라 했던 다 조치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박재고 의원 말한 것처럼 앞으로 검증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엄중하게 수사할
각오는 돼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최순실 사건이라는 게 저희가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높은 형태로 승화되기 전까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단편들의 조합이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 갑자기 승마에 투자해서 말 3마리를 사줬다. 많은 사람들이 왜지? 이랬어요. 그리고 그거 1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박관천 경정의 문건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서의 1위가 누군지 아느냐. 최순실이고 2위가 뭐 정윤회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최순실이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 건에 있어가지고 뭐 보니까 CF 감독도 끼고 무슨 뭐 가방 팔던 분도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도 역할을 했고 특검도 역할을 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지금 단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야 단편들 갖고 왜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수석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다투겠지만 앞으로 이번에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날서 핵심 역할한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일까지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행정관에 들어간 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작년 10월이면은 조국 장관 때문에 사모펀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았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분의 인사검증에 들어갔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그분이 행정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임용될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 도대체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길래 그곳의 관계사가 이낙연 대표의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를 대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뭘 알아가 지시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누군가에게 사무실 비품 같은 걸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아 아마 측근일 겁니다.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사기를 가져오는 그 소스로 옵티머스 관계 회사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낙연 대표는 아니더라도 이낙연 대표 주변에 옵티머스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예, 정리해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보겠다는 겁니다. 뭐 이낙연 지금 대표님 당시에 후보셨던 분께서 이제 선거사무소에서 그런 복합기 대납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뭐 그 지인이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관련된 자가 이제 대표님의 측근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사실 뭐 권력형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표님은 모르셨을 거고요. 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선거를 치를 때 어떻게 어느 그 후보가 복합기를 어디서 들여오고 혹은 뭐 정수위가 어디서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챙깁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셨고 그때 당시에 또 선거를 치르셨던 일정이 또 보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 나가 계셨어서 아마 사무실의 행정적인 부분은 못 챙기셨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 지인을 통해서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바로 이제 옵티머스 직원과 접촉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고 중간에 지인이라는 그 한 사람이 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사기 업체 캐논이라고 한 것은 그게 사실 이전 설치를 요구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옵티머스 관계사 사무실에서 그쪽을 이전 설치를 하고 했던 건데 옵티머스 회사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그 이낙연 대표에게 그 사실 가는 물건이라는 거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캠프 측에서 직접 이것을 움직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빌려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무진의 착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청취자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아까 그 옵티머스 관련 문건 얘기했으니까 문건 제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펀드가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작정하려고 들어온 마치 한계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 좀 그렇게 들어온 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살자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지 않았냐 이게 이제 여당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금융감독원장도 조작이라고 얘기했고 충분히 이 해명은 납득이 가는데 다만 아까 이준석 전 최고 이야기처럼 이 금융감독도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이고 감독원이고 행정관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컨트롤 못한 거는 정부 책임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요. 일단 저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청와대가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는 그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지시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의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냥 아예 뭐 원천 차단하고 이것은 뭐 남의 일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신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부분을 밝히자라는 그 기조 하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묶어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된다. 이걸 수천억 규모로 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럼 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판매하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안에 실무자들이 바보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펀드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실제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간 이상한 정황들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농어촌공사인가? 농어촌공사는 왜 거기 가가지고 돈을 몇십억씩 집에 넣게 됐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하필이면 농어촌공사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왜 나중에 행정관으로 갔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NH투자증권은 왜 펀드 그 운영하는 옵티머스 쪽에 먼저 제안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떤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증하겠다 했던 것이고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총장이 이걸 보고 수사 인력을 증원해야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그에 맞는 인력을 증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 10명 정도 늘리자 그랬는데 5명만 보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자, 일단 뭐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권이 반대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특검은 뭐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검찰 수사만 남았는데 또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 인력 보강해라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못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건은 검찰이 만일 수사 결과 문제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동부지검에서 그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저희가 제기한 것은 결국엔 수많은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동부지검의 한 8개월 정도 된 수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사가 이전 발령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뭐 충분한 검사를 충원하고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특검이 가장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특검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일 거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수사 역량이라는 거는 확실히 고정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제만 더 다루고 마치죠.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에 반대해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들 또 선배 의사들이 기회를 더 달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추가응시 기회는 안 된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여권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게 국가고시다 보니까 또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그리고 수험생들 간의 형평성, 그 원칙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의대생들은 뭐 억울해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수험생들한테는 거의 없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회를 줬다라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라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대로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 의료 공백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당장 이제 의사 국가고시가 되고 나면 의사가 되고 수련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의들이 보통 이제 전공의들이 보통 그 전임이나 아니면 교수들에 비해서 받는 돈이 3분의 1, 4분의 1 남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의료기관은 상당히 그런 자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공백을 과연 우리가 의료 대란 없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원칙대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이분들 1년 뒤에 사실 뭐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은데 시험 보면 의사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국가 정책 차원에서 무리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좀 인턴 만일 이번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에 빅5 병원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명분을 좀 달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지금 어쨌든 윗선에서 계속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 의대생들 윗선이 계속 나서서 이제 사과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리 사과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당사자들이 사과를 해야지 왜 남이 사과를 하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에 사과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쉬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민 최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죠.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국민의힘에서는 자천, 타천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이현주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 전에 통화 한번 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선거 끝나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선거 이후에 그냥 뭐 좀 쉬기도 하고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네, 그리고 부산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네. 그 추석 명절 때 부산으로 내려간 분들에게 좀 들었는데, 네. 부산 여기저기 곳곳에 추석에 관련한 덕담 이런 플랜카드 이현주 전 의원이 걸었다고 하던데. 네. 많이 거셨어요? 네. 많이 건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인사차 좀 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좀 침체가 돼 있고 좌절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제 힘내라 이러면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구도 조금 계속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역 인재들도 수도권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최근에 또 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제 감염을 시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특히나 이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제 건강한 사람하고 달리 이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때요? 부산시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으니까. 네네. 좀, 어떻게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가덕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재검증위원회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목소리가 이렇게 제대로 모여서 정확하게 전달된다든지 또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어떤 액션들이 절묘하게 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요양병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되어 온 편인데 비교적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내에 계속 계시다가 원외로 지금 몇 개월 계셨는데 네네네. 정부 여당에는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밖에서 보시니까 좀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총선 패배 후유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자신들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싶은 목소리를 야당이 제대로 내줄 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어쨌든 그래서 야당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야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좀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추미애 건이라든지 여러 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사무와 관련된 자신들의 재산과 관련된 민생 현안들이 심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주식 양도세 상한을 3억으로 내린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30, 40대의 중산층한테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방역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막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용이 돼서 때때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세게 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발언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서 야당의 역할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게 뭐 제가 여기서는 진행자지만은 나름 또 정치평론을 하니까요. 네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방역 문제나 정책적으로 비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추미애라든가 뭐 강경화라든가 인물 공격에 올인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조금 실패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물 공격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뭐 또 그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책적 공격이 한때 이제 그 윤희숙 의원님인가 그분이 이제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고 그냥 끝나버렸다. 그래서 계속 정책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사람들의 개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생계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그들을 대변하고 다시 조직화해내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좀 지속적인 어떤 투쟁이 부족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산시장을 또 출마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출마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그분의 어떤 뭐 스펙트럼일까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분만 당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그분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비대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임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분은 그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외연 확장에 노력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집토끼가 이반되지 않도록 결집을 해나가면서 우리 당의 아주 열렬한 지지층들이 바라는 얘기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식 문제나 임대차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민생과 관련됐지만 사실은 이 어떤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그리고 재산권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그 정체성하고도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서 저 당이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저 당의 입장이 맞을 때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너무 김종인 위원장의 색깔에 맞추려고 다들 그쪽으로만 다 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새로운 면모는 있지만 기존의 어떤 지지층이 이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재보궐까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데 만일 그 이 전 의원 말대로 본인이 할 걸 잘해서 뭐 재보궐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당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뭐 이제 선거와 대선과 관련해서 또 역할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리더와 다양한 원로분들이 각자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장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이렇게 예. 등록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이 나가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제가 나갈 만한 또 그런 또 상황들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워낙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고용률이 거의 최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거의 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인이지만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기업에 있다가 사실은 영입됐었는데 제가 이 부산에 특히 부울경 지역의 산업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절박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 역할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요. 근데 이 부산시장 선거가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일단 현역 중진들 서병수, 장재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그러면 경선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렇게 지금은 자천 막 이렇게 거론이 되는 중이고요. 사실은 실제로 등록을 해봐야 아는 거고, 뭐 이제 또 경쟁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이게 경선만 통과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야당입니다. 선거에서는 여당이 훨씬 유리하고요. 또 민주당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 직전에 보면 항상 무슨 뭘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충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금물이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부산에서 집권하고 나서 크게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실은 또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 전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국당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또 코로나 상황에서 야당이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무조건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현역 의원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고요. 또 선거법 위반 기소된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100석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역 의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기사 같아요? 뭐 경쟁자가 이렇게 출연되면 나쁠 건 없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어쨌든 국회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또 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부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제대로 좋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대선 후보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뒤에 대선 후보의 어떤 병풍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데는 그 주변에 이재명이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분들의 또 박원순, 김경수 이런 단체장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존재감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할 때 대선에 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산시장 이번에 재보궐이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남은 임기가. 1년 안에 뭘 부산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약을 하게 되면요. 1년 안에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뭘 한다라는 건 이제 대개 보면 이번에 성추행 건도 있었고 공직사회나 어떤 시정의 혁신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꾼다든지 뭔가 큰 계획에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후에 또 다시 선거를 하죠. 그래서 그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해서 실제로는 한 5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로 공약들을 하는 거고, 다만 만약에 1년을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형편없다 이러면 사실 그 심판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부터 살펴봅시다.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랐고,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 12일부터 수요일 1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4,88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6명 응답을 알려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주차 주중 잠정 집계인데 긍정평가가 45.4%, 부정평가가 50%, 긍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해서 오차 범위 내로 4주 만에 다시 긍부정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도와 좀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3%포인트 하락한 31.3%, 그리고 국민의힘이 1.3%포인트 오른 30.2%,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더불어민주당이 4.3%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린민주당이 3.1%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죠. 0.7%포인트 오른 5.8%, 국민의당 4.8%,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각각 1.1%를 기록해서 열린민주당이 소폭 상승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네.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도가 열린민주당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네. 9.4%를 기록했으니까, 네. 열린민주당이 왜 이렇게 갔다고 보세요? 옮겨갔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대표도 그 옵티머스 복합기 대나무역 뭐 금액은 사실 굉장히 작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네. 복합기 사실 이제 복사기라든지 팩스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당 대표의 이제 대나무용 논란 관련 보도, 또 강기정 전 수석 이제 법적 대응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나섰는데, 아무튼 관련된 보도들이 좀 있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애 대변인이 한 매체와의 이제 통화에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김진애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또 활약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과거에는 정의당이 올랐는데, 예.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선전을 하면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열린민주가 그 선명성을 더 보여줘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170석 이상이나 줬는데 뭐하냐 이렇게 실망한 사람이 옮겨갔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기류는 이제 있는 것이죠.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진보적 성향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진보적인 적극성이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더 높은 것은 이제 틀림없는 상황이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확인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쨌든 뭐 공수처라든가 그것은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제 또 진보층들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일정 부분 열린민주당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요. 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9%, 10% 가까이 된다는 건 상당히 높은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숫자가 좀 높은 측면이긴 해요. 이제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것이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이렇게 이제 좀 큰 폭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이 실제 확연하게 있는 것인지 여부는 좀 약간 이후 추후 조사도 함께 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성급하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이 논란 외에 이제 뭐 탈당을 했지만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또 이상직 의원 등등 지금 무더기 기소를 선거법 하루 전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등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튼 김홍걸, 양정숙, 진성준, 이상직 등 의원에 대해서 지금 기소한 부분도 영향을 일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요일 날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첫 언급을 했는데요. 성역이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 때문인지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정당 지지율에는 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정당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감 때 야당의 시간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그 대립 구도는 민주당과 보수 언론의 대결 구도. 지금 조선중앙동아 등의 보수 매체들이 워낙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보도들을 뭐 일면에 크게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사안들이 국민들이 충분하게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또 이것이 이제 펀드와 관련된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의 메커니즘, 펀드라고 하는 복잡성 이런 것들이 지난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보면 이제 펀드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이제 표창장 논란 때문에 더 영향을 이제 받았던 것이니까 이런 이제 펀드 사실은 이 문제가 실제 어쨌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좀 제한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고 물론 이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권력형 비리가 아직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전 정권들을 보게 되면 임기 한 4년차 되게 되면 그런 이제 권력형 비리가 있어서 정권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에 뭐 심대한 영향을 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 국감에서 이 문제를 매우 이제 쟁점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 라임 옵티머스가 뭐 별다른 이제 별다른 게 없이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부 여당 지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뭔가 실제로 어떤 증거들 이런 것이 이제 실세들이 관련된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정부 대통령 평가나 또는 여당의 평가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어제 국민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르지 않는 지지율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정체돼 있다. 왜 안 오르냐? 레임덕 아니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보게 되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보도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40%의 콘크리트이다. 이 표현이 얘기했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문구를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뭐냐면 단단하면서도 그 40%가 높았다는 이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잣대는 사실은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40%를 높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40% 중반 또는 50% 가깝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레임덕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잣대가 다르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수준은 뭐 어떤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기 4년 차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또 경고성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레임덕이라는 것이 이제 임기 말에 대통령의 권력이 이제 약화되고 누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논할 정도의 그 수치는 아니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목이라든가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이제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안정적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이게 남녀가 만약에 이제 사귀거나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면을 평가하는 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의 인성을 보고 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저 상대방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평가해. 또 나는 외모를 중요하게 평가해. 이렇게 다르게 있을 텐데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을 바라보는데 뭐 이제 야당 선호하는 분들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때문에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 평가에 긍정평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긍정평가하십니까 했을 때 절반 가까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유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공세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설적으로는 40% 중반 박스권에 갇혀서 안 내려가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래서 40% 중반의 지지율이 지금 레임덕 아니냐. 이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득표율이 41%였는데 긍정평가율이 지금 45%가량 안팎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정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41.0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득표 격차, 그러니까 2위 홍준표 후보가 24.03%를 득표해서 득표 격차는 557만여 표로 역대 대선에서 최다 격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율, 고정 지지층이 높은 이유에는 이 부분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큰 격차로 당선이 돼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DY 때 531만여 표로 높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격차가 나면서 MB도 사실 4대강 때가 아니고 한 3년차 4년차 때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래도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재보궐 이야기도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대로 가면 대선에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역시 인물난 같아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이재명, 양강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또 다른 또 대권 잠룡이 될 테고 그런데 야권은 딱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총장이 그 야권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이런 추세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인물이라는 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타를 짧은 기간에 부상시키는 게 좀 가능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층들의 나이가 젊고 또 온라인 등으로 정보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인물을 짧은 기간 안에 딱 이제 부상시키는 것들이 이제 이전에도 있었고 문재인 가능한데 대통령도 짧은 시간에 뛰어 올라왔죠. 그렇죠.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후보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보수층에서는 요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특성을 보여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지지층, 보수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령층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내가 지지한다,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로 받아들이기까지 이제 인지하고 또 호감을 보내고 이제 지지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젊은 층보다는 시간이 이제 제법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단기간에 갑자기 부상하는 경우가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체를 시키는 측면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당을 제가 지지 여부를 선택할 때 정당 자체만 이제 간판이라든가 뭐 정당에서 뭐를 하려고 한다.
뭐 정강 정책이 어떻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유력 인물들을 보고 그 정당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메커니즘이 이제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주류 핵심되는 세력이 있어서 당의 이런 갈등 문제들을 사실은 정리해서 어떤 대선 후보들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힘을 몰아주면서 이제 키우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 기획해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류가 없어요. 주류 자체가 지난번 정권에서 완전히 이제 친박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비주류만 남아있는데 비주류들이 연대를 하지 않고 각계 전투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비주류의 수장들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협력과 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지지분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수 있는 구심점 같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룹이라든가 그거 자체 부재한 부분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서울시장 후보군 보면 자천 타천으로 여러 사람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김선동, 오신환, 지상욱, 박진, 윤희숙, 나경원, 이혜훈 여러 사람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그 흥행에 도움이 될까요?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당 내에서 그리고 워낙 국민의힘 지지층이 미스터 트롯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들도 미스터 트롯을 항상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권영세, 박진, 윤희숙 이 현역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전직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의석 자체가 100석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역 사출은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김선동 의원도 그렇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분들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외라든지 아니면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정도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투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분이라서 나경원, 이혜훈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 등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 바깥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또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홍준표 24%, 안철수 21%, 합치면 45%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41%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열이 된 채 치러졌기 때문에 최다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각자 도생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또 국민의당 후보 표 분열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 연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박영선 추미애 장관, 또 우상호,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 이렇게 꼽히던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후보들 자천 타천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고, 우상호 의원도 사실 이제 고심 중이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남성 의원들이 젠더 이슈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아마 적극성을 좀 뚜렷하게 빨리 밝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환경적으로는 그런 비난이라든가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들이 좀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일단 초반에 시작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선거전이 경선전이 치열해지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장단점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논란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호감 정서도 좀 형성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또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강점이 있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있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권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측면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이 선거가 보궐선거가 정치적 선거,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야권하고 계속 맞붙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면 이제 추미애 장관 카드에 대해서 고심이 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박영선 장관은 뭐 개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개각을 가을에 이루어지고 그만두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100%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또 이미지도 이전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제 매진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경제 이미지도 일정 부분 장착을 한 측면이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아마도 이제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부산 재보궐선거도 이야기해보면 아까 저희가 3부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선거 전에 민주당이 꼭 뭘 하나 들고 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권을 들고 나온다면 그러면 여론은 이제 좀 반전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덕도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조사했던 내용 같은데 총선 이후에 이제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한 10명 중에 3명가량이 가덕도 신공항이었고요. 그게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뭐 지방선거 때도 가덕도는 주요 이슈였고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 정치는 아니지만 좀 거들고 나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에서 훨씬 낫다. 공개 지지를 했는데 지금 여야가 지금 같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여야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가덕도 신공항은 탄력이 지금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뭐 부산시장 이제 선거에 후보를 내냐 안 내냐 결정할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필요 조건이다. 이것을 해놓지 않고는 사실은 선거 자체 치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